국민의힘 이종석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국가보건의료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건의료 정책을 만드시고 또 교육하시고 또 집행하시는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됨에 따라서 정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민 소득의 7% 이상을 보험료로 받고 있지만 국고 지원을 제외하고 보면 건강보험은 매년 큰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향후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방침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짚고 그 실효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국기를 향해 주시고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귀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민의힘 이종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국회 토론회 문을 활짝 열어주실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석 의원님께 인사 말씀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종석입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국가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본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주신 우리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귀중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김태현 교수님, 또 이은희 교수님, 또 신대현 기자님, 또 복지부, 또 심평원 건강보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 사실 부담되고 껄끄러운 자리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좀 많이 듣고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내후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1년 후면은 25년도를 코앞에 두니까 그러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이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뭐 그에 비해서 갈수록 이제 건강보험 의료에 대한 어떤 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고 뭐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요양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이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의료의 체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정부도 의료계도 지금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의 부활 그리고 또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갈수록 깊이 되고 있는 필수 의료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솔루션을 보다 보면은 결론은 하나로 도출되는 것 같아요. 재정 문제. 얼마만큼 그 재정을 더 투입을 하느냐. 지방의료의 지역 수가를 더 반영하고 의대 정원을 했을 경우에 그 늘어나는 의사들의 소득을 건강보험에서 어느 만큼 이제 보전을 해주며 또 필수 의료에 얼마만큼의 또 특별한 별도의 수가를 더 책정해서 의료진들이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느냐. 결국 이제 재정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늘어나는 의료 수요와 이런 부분들 구조조정까지 합친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구조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쿠키네스 김지방 대표님께서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논의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이제 국회 토론회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특히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이은혜 교수님 제가 처음에는 죄송한데 못 알아뵀는데 우리 그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라는 이제 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과 관련된 저서들을 깊이 있게 저술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토론회가 더 좀 진지하고 깊은 내용의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역시 이제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김진현 소장님 또 신대현 기자님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좀 더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 의견들, 고견들 꺼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시는 우리 김태현 교수님께 오늘 끝까지 좋은 내용의 의미 있는 내용의 토론회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 의미 있고 뜻깊은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의 인사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입니다. 연말 지금 다들 바쁘신데 이런 자리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발표문도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국회가 정말 바쁜 시즌이고 또 정치 일정도 굉장히 분주한 중인데 이종석 의원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이은혜 교수님 발제문을 읽어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이종성 의원님과 김지반 대표님을 비롯해서 발표자분과 좌장님 그리고 패널분들께서도 잠시 앞쪽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념 사진 촬영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속가능 국가보건의료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을 주제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의대 이은혜입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하여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이고 유방을 전공하는데 2013년부터 어떤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보건의료 정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예술 정책에 관해서 책을 좀 썼는데 아마 이런 인연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세요. 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지난 6월에 이종성 의원실에서 했던 행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이렇게 의료비 할인 제도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지만은 건강보험료는 부담스럽고 정부가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좋고 이게 의료비 할인 제도인데 나는 내기 싫고 세금으로 내라.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정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PP하고 또 적정하게 보상을 해야 재생산이 가능한데 그것이 되지 않고 이 와중에 의료기관은 영리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있는 곳에 의료자원이 쏠리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다음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의료비 흡증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령대에 따라서 의료비를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 동안 보면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노인 연령이 되면은 의료비의 증가폭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우리는 이용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고령 인구에서 의료비가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시죠. 그 결과 GDP에서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의 OECD 국가의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으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의료제도이자 의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보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들어본 적이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전공자가 아니면 보건학 같은 전공자가 아니면 의료보장이라는 것은 공적 재정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기본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런데 공공의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의료보장이라는 말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의료보장은 그 입장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공적 재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라면 공공의료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공적의 재정을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결국 같은 개념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에서는 의료보장이라고 하지 공공의료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2000년에 만들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공공의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의료보장이고 이것이 기본권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고 기본권 의료는 바로 건강보건의료입니다.
탈과를 필수 의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고 기본권 의료가 필수 의료이고 그것이 바로 건강보험 의료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것은 취약 의료라고 불러야지 올바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재정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세금으로 조달하는 공영제와 보험료로 조달하는 사회보험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제 국가는 소위 말하는 무상의료라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나라 국민이 아니어도 누릴 자격이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조세로 하기 때문에 저런 공영제 국가에서는 의료보장 제도 자체가 소득 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보험제는 그런 그 의료 서비스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이념을 받아는 들이지만은 그 이전에 사회연대라는 이념을 주된 이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로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건강보험 서비스를 누리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보험 급여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급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게 건강보험 급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를 해야 되고 의료비를 서로 분담하는 이것이 기본이고 거기에 국가가 기본권 이념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조세도 일부 재정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공공의료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데요. 공영제 국가는 당연히 모든 병원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곧 공공병원 의료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 국가에서는 그 의료기관이 공공이 설립했던 민간이 설립했던 상관없이 건강보험 보상과 계약을 하면은 그래서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하면은 공공병원으로 간주가 되고 똑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설립병원과 민간설립병원의 이 출발선 자체가 매우 많이 다르고 운영하는 그런 비헤이비어가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비헤이비어는 같이 가는 지원이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차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거는 우리나라에 민간 설립병원은 있지만 민간 의료나 영리병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입니다. 건강보험 방역지정제에 의해서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공공병원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정립을 하시지 않으면은 건강보험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의료가 인간의 기본 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저런 의료가 인간의 기본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의료 서비스는 사적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세요. 정부가 이것을 이거는 인간의 권리니까는 국민들에게 보장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격 부담을 그 가격에 대한 인식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가격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를 한다는 것은 이용자와 주된 비용 부담자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용을 하지만 이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낸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듯이 둘만 좋으면 되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가 생기거든요. 삼각관계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환자가 의료보장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풀 페이먼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시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의료보장 제도에서도 공급자 시장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최소한 원가는 보전이 되어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계속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보험자는 원가를 보장해줘야 되고 그 와중에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이 효율성, 공급자의 효율성을 올리도록 이 인커리지를 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은 마치 소비자 시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게 의료비 할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고 반면에 공급자 시장을 인정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게 원래는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강보험이지만은 수가를 정해놓고 받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사회보험이라는 기본적인 그 운영 방식을 거스리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장제도에서 의료를 사회화함으로써 소비자 시장은 없어졌지만 공급자 시장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급자 시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공급자 시장이 아닙니다. 공급자 시장을 인정하는 이유는 공급자가 이뻐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시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공급자 시장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점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장에서는 공급자 시장은 있어야 되는데요. 반면에 다음 주시죠. 공급자 시장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료사회주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료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없앴지만은 공급자 시장까지 없앤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보면은 이 공급자 시장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다 공공설립병원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거가 저는 저쪽 방향으로 혹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이 의료보장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의료 서비스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뭐 좋습니다. 아이디어하고 좋은 제도인데 세상의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완벽하지 않는지를 보여드리면요. 원래는 이 의료 서비스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세요. 그런데 의료보장은 비영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3이라는 가격에는 2라는 원가와 1이라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장 제도에서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까지만 보장합니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윤이 없어졌으니까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본인 부담률이 뭐 입원 20%, 외래 1차 기간 30%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싼 가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이만큼 이제 삑사리,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저렇게 이제 스필리지가 이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된 수요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요. 이 공급자가 그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인커리지를 시켜서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이 지금 75를 만들고 있는데 한 80이나 85를 만들면 안 되겠니? 라고 이 인커리지를 시켜주는 그런 정책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시죠. 그래서 왜 운영이 안 되느냐? 원칙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되느냐 하면은 원칙을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 다음 주시죠. 의료보장의 원칙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주시죠. 이 중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보편적 적용 저거 한 가지뿐이고 그 나머지 세 개는 처참할 정도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수십 년째 굴러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다음 주시죠. 보편적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 의료보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77년에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1989년에 그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는데 이게 아주 흔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시죠. 그런데 이게 전국민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1977년에 의료보험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되게 소수였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급여를 먼저 시작했고 별도의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989년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의료급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무상의료에 가까운데 의료 이용을 전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의 3%도 안 되는 저분들이 쓰는 비용이 건강보험 전체의 13% 정도를 사용합니다. 노동자 대의가 너무 심한 것이죠. 반면에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도 내야 되고 본인 부담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로 굉장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민 의료보장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급여를 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이게
이게 공영제 국가에서는 인간이기만 하면 무조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 국가에서는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자가 되지만은 GDP에 기여하는 합법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이 건강보험을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도 지역가입자로 들어와서 우리가 만든 공적재정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주시죠. 두 번째는 포괄적 제공의 원칙인데요. 이거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 서비스는 공적 재정을 범위해서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로 하라는 것입니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으면은 건강보험 급여로 해야지 이거를 비급여로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것은 1차, 2차, 3차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차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의학적 필요도는 뭐 인구 구조라든지 상품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포괄적 제공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는 환자 의료 체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3차에서 포괄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1차, 2차, 3차가 막 섞여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어떤 의료 서비스나 기술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지만은 건강보험 급여로 제공이 되지 않고 비급여 예용력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유효성과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의료 예를 들어서 먼저 한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강보험 급여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공적 재정을 이용하는데 이 누가 무엇을 급여로 하고 무엇을 급여로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못하고 있는 것이 최소 수준인데요. 처음에 제가 그 그래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제도 자체가 공공의료, 건강보험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급 서비스를 이 원하는 환자들의 마음도 다 건강보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재정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급여진료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급여진료는 기본권 의료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비급여 진료는 상품 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요양기관이 아닌 이렇게 공급자를 분리해야지 되고 여기에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기본권 의료를 급여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환자 입장에서는 보장성이 강화되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뭔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품의료, 비급여 의료를 하는 이 시장은 그야말로 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본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집니다. 소송이나 의료 사고가 났어서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대신 좀 이윤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급자 시장을 양분을 해야 주어진 한정된 공적 재정을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다 건강보험 안에 들어와 있고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인실을 쓴다. 그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1인실을 할인해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우리나라가 전국민 의료보장을 하고 있고 의료비 상한제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하고 있지만은 그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5%를 못 내서 암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급 서비스를 누릴 능력이 되는데 건강보험 안에 들어와서 그 공적 재정을 낭비를 하고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공정성과 효율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공평한 부담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단일 기준으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득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료의 부과가 지역 가입자인지 직장 가입자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통합 이후로 20년이 넘도록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매우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평적 배분 이거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0만 원 내는 사람이나 20만 원 내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뭐 넘어져서 10cm가 찢어졌다. 그럴 때 10만 원 내는 사람은 10바늘, 2만 원 낸 사람은 2바늘 이렇게 꼬매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냈던 2만 원을 냈던 10cm가 꾹 찢어졌으면은 평등하게 10바늘을 꼬맨다. 이제 이런 것이 필요도이고요. 필요도에 기반한 동일한 패키지입니다. 요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의 비율이 OECD보다 훨씬 상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보건 조직이 분권화되면서 내부 경쟁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통합을 하면서 공룡이 되었죠. 그러니까 유럽의 의료부장 국가들은 분권화를 했는데 우리는 역방향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이고 몸집이 커지면은 운영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가 증가하는 거죠. 중간 관리자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환자에게 쓰는 의료비도 있지만은 공단이나 심평원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있습니다. 운영비가 적어야 환자들이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운영비가 많아지면은 이게 좀 환자들에게 가는 몫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 시장을 인정을 해야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데 시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이면은 적자를 내도 착하다. 뭐 민간인은 열심히 해도 너는 사악해. 이런 그 선악의 개념을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시죠. 이 건강보험료 그 부과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건강보험료 부과를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을 1분위부터 20분위까지 나타냈을 때 20분위는 완전히 아웃라이어입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다음 주시죠. 건강보험은 사회연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연대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평균 보험료의 1,500을 낼 정도로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도 한 3명이나 4명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도로 그 연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에 30%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29배가 됩니다. 최고 보험료랑 평균 보험료 사이에 이거는 징벌이지 공정이 아닙니다. 다음 주시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시죠. 우리가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1979년부터 했고요. 77년에 건강보험제도 의료보험을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 GDP가 $1,000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보험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수가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보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보험료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건 딱 하나 했어요. 이게 보험료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수출 주도 성장을 했고 수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은 그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고한 거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세요. 수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교대 진료를 허용했고요. 반면에 이 가격 개념이 없어졌는데 의료 이용을 관리를 해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환자들은 싸고 접근성이 좋아서 아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보세요. 영리화가 되고 의료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반면에 의료직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건강보험 급여 수가로는 정말 엑기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에 쓸 돈이 없어요. 감정 관리에 쓸 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 환자가 일주일만 입원하면 항생제 쓰고 퇴원할 수 있는데 밤에 자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왜냐면 간호사 불러서 가야지 되는데 간호사가 없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간호사한테 미안해서 할아버지가 혼자 욕실에 갑니다. 근데 그 욕실 바짝 말려야 되는데 그 청소 요산이 쓸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욕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뇌출혈 생겨서 신경외과 가서 수술 받아야 되고 이동기간이 한 달을 넘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염관리에 쓸 돈도 없습니다. 암수술은 잘했는데 수술 부위가 감염돼서 재수술을 하거나 이동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헛돈을 쓰고 있는 거죠. 처음에 제대로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가구들이 많이 있고요. 다음 주세요. 이 보험료가 부과 체계가 이원화되고 특히 이 무임 승차를 허용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이념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능력과 단돈 10,000원이 되어서도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10,000원도
일반이다. 얘들이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돈을 내겠습니까? 이런 거는 정부가 내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수가를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료비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걱정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급 구조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 재정이 600조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 지원금 이렇게 꽂아가 쓰면 됩니다. 뭐 돈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이 공급 구조가 왜곡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요즘 의대 졸업생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인터넷 레지던트를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레지던트를 하지 않아도 개업을 할 수 있고요. 상품으로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4, 5년 동안 수련을 하지 않고 쉽게 나가도 큰 돈을 받을 수 있고 워라밸이 보장되는데 누가 인터넷 레지던트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당직 많고 콜 많고 소송 많고 이런 거는 더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가 되는 그룹과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상품의료로 빠지는 이 그룹이 있을 때에 처음부터 상품의료로 간 그룹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외과에 들어가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되겠어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에 의대를 졸업하고 30대에 개원을 해서 상품의료를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가 절대적인 의사 숫자도 충분하지 않은데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사는 더욱더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야말로 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right now,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매우 심플합니다. 생각보다. 저 위에 제가 적은 공식은 의료비 총액은 수가 곱하기 이용량이다. 이거는 보건의료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제 그 공식인데요. 저는 모든 대답이 건강보험이 고쳐야 되는 모든 것이 저 공식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문제점이 있고 해결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저수가 가지고 이 의료비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란색으로 쓴 것이 있고 오렌지색으로 쓴 것이 있는데 파란색보다 오렌지색이 관여하는 항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수가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GDP 1000달러였을 때는 저수가를 할 수 있었지만 저수가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GDP가 3만 달러가 됐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가는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필요도를 기반으로 환자 의료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없앴죠. 1995년과 1998년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세대 동안 너무나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환자 의료 체계를 재정립해야 되고 필요도를 기반으로 줘야지 수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자의 수요는 끝이 없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공공의료를 알차게 쓰기 위해서는 이 수요가 아니라 필요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시장을 분리를 해야 이 공공의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를 금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케어를 잘해야 되는데 커뮤니티 케어의 그 개념이 의료와 요양을 통합하는 것인데 이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의료는 하나도 없고 새로운 복지 모델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돈 먹는 하나입니다. 이거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여기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청년들을 빨아먹는 그런 정말 나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아니라 올바른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의 필요도를 줄이려면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착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프면 무조건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게 먹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적게 피우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면 의학적인 필요도 자체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습성 자체도 교육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급 구조가 왜곡되는 것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사들이 건강보험 안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만약 교통사고를 내면 공무원이 보상합니까? 정부가 보상해야 됩니다. 이건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게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이라면은
건강보험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환자나 보호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민사는 걸 수 있겠죠. 그러나 형사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환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면서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에는 형사소송이 성립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를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의사가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몇 명의 환자를 볼 건데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다 잡아놓으면은 이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보험 강제 지정인데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까 의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진료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의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건강보험 진료를 안 하는 것 외에는 의사가 이게 자기 몸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시죠. 환자 의료체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환자 의료체계를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젊은 세대들은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1차에서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1차에서는 외래 진료를 통해서 경증 질환, 만성 질환 이런 것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하면은 시군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2차입니다. 그리고 중증질환이라든지 다학제적인 진료, 그리고 다양한 장비, 다양한 술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3차 기관에 가야 되고 이거는 보통 도나 광역시의 대진료권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와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권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3차 기관의 수준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경상도의 3차 기관과 전라도의 3차 기관은 수준이 같아야 됩니다. 그 의료기관의 수준을 이게 상향 조정을 상향 평등하게 하는 것이 보험자의 의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국립병원만 무슨 빅5 수준으로 하겠다. 이거는 정말 공공의료라는 의료보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완전히 무개념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고 결국 국민들이 소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시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보장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의료를, 필수 의료를, 건강보험 의료를 비용 부담 없이 공적 재정을 잘 만들어서 아껴 써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다음 주세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하되 GDP에 기여하는 합법적인 근로자는 되지만은 그 근로자의 피부양자나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은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본권 의료를 주기 위해서는 최소 수준으로 줘야 되고 그것이 포괄적으로 3차에서는 포괄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공적 재정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받을 때 공정해야 되고 쓸 때 알차게 써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3자, 건강보험을 부르니까 이제 보험자와 공급자와 이용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제3자가 서로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고 이 역할을 미션을 클리어해야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은 의료보장의 개념, 오렌지색은 의료보장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보험자가 해야 될 일은 일단 개념 정립을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시장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이 흡수를 해야 되고요. 이 의료급여인 사람들이 낼 보험료가 다 합쳐도 평균 보험료를 적용해도 1조가 안 됩니다. 근데 전 국민의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10조를 쓰는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그때 90조가 그랬거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10조를 쓴다니? 근데 그 해에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이 9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10조를 1조는 보험료로 내고 9조를 정부 지원금으로 넣으면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더 증가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합진료를 금지해야지 되고요. 의료 이용을 관리해야지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환자 의료 체계를 통해서 당연히 보장성이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3차에서 포괄적으로 적용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건강보험 요약제, 계약제로 전환을 해서 공급자 시장을 분리를 해줘야 되고 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에는 급여 진료만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비급여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체계를 일어나고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해야 되고 피부양자의 무인승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정부가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필요들을 산정하는 것도 보험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구비하는 것도 보험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효율을 잘할지, 어떻게 공급자를 인커리지 시켜서 이 적은 돈으로 원가밖에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할지, 이 모든 것이 보험자의 역할인데 우리나라 보험자는 사실 건강보험공단은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보험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우린 ATM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자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공급자는 우리는 지금 개원이도 많은데 이 개원이가 1차 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 진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하기 때문에 개원이를 개편해서 1차 의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유인 수요를 배제해야 되고 이 공공의료 종사자는 책임지고 질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줘야지 이게 원가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질의 서비스를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용자는 적정하게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OECD 평균 이상을 원하면서 OECD 평균도 안 내면 안 되겠죠. 그게 싫으면은 정말 알뜰하게 써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부담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것을 자제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앞에 다시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보험자가 제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이용자와 공급자는 제도에 순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가 이게 개념 정립을 제대로 하고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건강보험이 지속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제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접근성이 매우 좋고 가성비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료비가 폭증하고 공급 구조가 왜곡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제도이자 바로 공공의료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장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의료보장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필수. 다음 주시요. 그리고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용자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 미션을 3자가 다 클리어해야 우리가 이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계속 이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패널 발표와 토론 순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좌장님을 포함해서 총 6분께서 토론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토론회 좌장님이신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김태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잠시 물러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발표 들으셨다시피 이은혜 교수님께서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체계 전반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잘 이렇게 갖고 계신 의견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제도와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를 하시고 관련된 저서도 집필을 해주셨고 또 이런 내용들을 평소에 잘 요약해서 이런 기회가 되실 때마다 발표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이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제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진단을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이 종종 잊어버리게 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이론이나 이념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서 이 제도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 하는 내용을 위주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복지부랑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서 자리해 주시고 계시지만 굉장히 따끔한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준현입니다.
이은혜 교수님 발제 내용 중요한 원칙들을 잘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의료가 이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재라는 것, 사회재,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의료가 이제 경제재, 상품화되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 가격은 사실 이제 환자가 그 비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게 맞죠. 네. 그게 맞는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현실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좀 좋은 발제고 의미 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이제 그 재정 지출, 재정에 대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얘기하면 일단 주로 이제 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재정적인 측면의 지속 가능성도 있고 또 사회적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제도가 신뢰성이 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도 다 이렇게 균등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이 공급 부문의 개혁 없이는 저는 이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담보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근데 가입자들은 지금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해서 위험 분담을 하는 것이죠. 위험 분담을 하는데 이 공급자 쪽은 재정 관리와 관련된 위험 분담 기세가 우리나라는 매우 약한 거죠. 그 핵심적인 게 지금 수가 체계, 그러니까 행위료 수가제에 기반으로 한 것. 물론 이제 이은혜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수가의 유형이 어떻든 간에 그 통제 가격이긴 합니다만 어떤 수가를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의사들은 목표 수익을 정하거든요. 그 타겟 인컴에 얼마큼 도달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균등하지 않은 그런 공급자 가입자 간에 그 환자 간에 균등하지 않은 이제 그런 조건에서 얼마든지 유인 수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료 수가제는 반드시 개편해야 된다.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저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원가 중심의 이제 보상 체계가 갖고 있는 그 한계점들은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그 지불제도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포괄수가제나 이제 일정정액제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급여 비중이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확장성이 안 되는 거죠. 신포괄까지 포함해서 그런 한계성이 상당 부분 이제 공급자 저항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조금 단호하게 가야 될 그 개혁까지는 분명히 정해놓고 좀 가자. 그래서 지불제도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안 되고, 그 공급자가 비용 인식을 갖도록 지불제도 개편해야 됩니다. 행위료 수가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묶음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간 지급을 명확하게 하든지, 그래서 성과에 기반해서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거기에 더 보상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격을 낮춰야죠. 그러니까 일정 비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불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급 부분은 이제 그게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급여 문제는 이제 국민 의료비 관점에서 볼 때는 비급여는 완전히 그 국민들 부담이라서 이 비중이 너무 높죠. OECD 국가 대비한 OECD가 대략 한 평균 한 19.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계 직접 부담이. 우리나라 지금 한 26.6% 정도 됩니다. 크게 상회하는 것이죠. 이 비급여 부분이 이제 그 덩치가 커지는 바람에 이건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의 재정 투입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죠. 비급여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도 있고, 이은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비급여로 인해서 보건 체계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저공인 지원율이 완전히 이제 그 차이가 나고, 수입이 좋은 진료과 좀 지원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취약한 진료과보다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입이 뭐냐라고 보면 상당 부분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는 또
보건의 체계의 진료 제공 체계를 또 왜곡하는 요인이라서 이건 반드시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 개혁 열풍 말씀하셨는데 비급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 비급여는 그래서 혼합진료금지 제안해 주셔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본하고 좀 다른 배경에서 출발을 하겠지만 일본은 이제 보장성이 좀 높은 상태에서 혼합진료금지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비급여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이제 그런 이유. 우리는 보장성도 취약하면서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했지만 비급여 통제 안 되잖아요. 지금 비급여 가격 고지한다 그래서 비용 자체를 통제하는 기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혼합진료 문제를 조금 우리 형태에 맞게 좀 잘 설계를 하고 단계적으로 좀 적용하는 방안인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저는 가입자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하면 가입자는 보험료 내려가면 꼬박꼬박 잘 냅니다. 잘 내는데 정부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한 번도 법률로 정한 거거든요. 법률로 정한 지원금, 정부 지원금 제대로 내주셔야 되죠. 그거 안 하시면서 가입자들 보험료 자꾸 강제하면 그게 공정한 시스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제대로 안 내고 이렇게 축소해서 이제 그거 누적 비용만 해도 몇십조가 되는데 하여튼 이제 정부 이행 제대로 해라라는 요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료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료 제때 못 내는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의료급여 수록권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의료급여 쪽에 부양자 기준이 아직도 완전하게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물론 정부는 단계적으로 좀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게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이 보험료를 절대적으로 낼 수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권에 가둬두고 보험료를 강제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한 판단이 들면서 의료급여의 부양자 기준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통합을 하든지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측에서 또 한 가지 측면은 그래서 이건 좀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국회가 이제 견제할 만한 지금 기정이 없고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요. 이제 국가 재정이 아니죠. 이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일반 회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쪽 거버넌스에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주 권한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정책 수립, 예결산, 심의 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적어도 지출 총량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좀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 그런 대안들도 좀 판단해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양출 재입 방식 아닙니까? 지출금은 정해놓고 수입을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늘어나는 지출만큼 또 보험료 내고 또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수입을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양 제출 방식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예, 김주전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우리 건보재정 관련된 위기 의식을 의료 공급자들도 조금 더 잘 갖춰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과 현행 행위별 수가제 이게 너무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비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혼합진료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또 많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의견 주신 부분인데 정부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건보 재정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까지 두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신대현 국회뉴스 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뉴스 신대현 기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가운데 토론 기회를 얻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의료계 취재를 하면서 여러 전문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좀 종합해 떠올려 보면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장님 발표와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째는 장기간 부적절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한 환자 분류 체계 개선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병원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 지출도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돌봐줄 수 없는 이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저희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을 야기할 뿐 아니라 환자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입원에 따른 건보료 지출을 줄이려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일단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좀 퇴원 후에 지역사회로 복귀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좀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알맞은 곳에 적절한 비용을 신속하게 투자를 해서 근거나 좀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관리 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내외산소로 불리는 중증 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줄고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료로 의사들이 이탈하는 현상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지만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팽창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되는 일은 막아야겠죠. 그리고 셋째로 지불제도의 개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생애별 수가제로 이렇게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만큼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분만 등 진료 빈도가 낮은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일으킨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역 간 필수 의료 격차를 좀 완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행의 상대가치 선정 기준을 개편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좀 취재를 하면서 만난 척수성 위축증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이는 생후 8개월째의 되던 날에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8월에 졸긴스마가 급여가 되면서 6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투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몸도 처음에 가누지 못했던 아이가 지금은 두 다리로 설 수 있게 됐는데 이처럼 좀 중증 난치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치료를 위해서 좀 신약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건보 재정이 적절한 곳에 적정하게 쓰이면서 또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이 실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간의 이제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병원과 그러니까 요양기관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좀 더 잘 확립을 해주는 게 이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고, 그다음 다양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성과 평가를 통해서 좀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역시 또 비급여 문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고, 지불제도 관련한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이제 이 상대가치 점수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하면 좀 보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시 그 건강보험공단과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그 토론을 부탁드릴 텐데, 그 전에 사전에 그 질의가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토론도 따로 준비하셨겠지만 먼저 그 김정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보험재정연구실장님께 토론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사전에 들어온 질문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빈틈없는 재정 관리를 통해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밝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의 그 재정 측면에서 누수 요인이 주로 어디서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은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한국당 건강보험공단연구원에서 토론을 맡은 김정희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토론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하는 토론문에 지금 질의를 같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준비된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은혜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무엇보다도 지금 건강보험 제도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맥락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무엇보다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까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의료 이용 접근이나 결과 지표인 건강 수명에도 굉장한 향상을 주었고, 거기에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앞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라도 동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출도 많이 늘 거지만 그 재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수입과 지출. 근데 수입 측면에서도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노동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소득 기반으로 거둘 수 있는 게 점점 작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노동 형태도 멀티잡이 많아지고 갑을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노동 형태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입도 얼마를 더 늘릴 수 있느냐의 문제도 비관적이지만, 노동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교수님 발제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혁 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해주신 의료보장 자체가 공공의료다라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오늘 일부 참석하신 분들이 공공의료 하면 저희가 이제 공공병원을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논의해주신 공공의료는 동의하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 염려 차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국에도 Public Owned Hospital이라는 OECD 통계 지표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소유 중심의 공공병원의 민간과 공공의 차이점에 대한 거는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외국에서도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부 시장, 특히 공영제 같은 경우에도 인터널 마켓 논리를 적용하려고도 하고, 유럽에서는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하나의 연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들을 다 종합했을 때 민간 민영화하는 거에 대한 이제 좀 결론은 효율성이나 수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 자체가 결국 의료의 질이 좋아졌다던가 아니면은 성과가 향상됐다라는 근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있고, 무엇보다 수익이 되지 않는 서비스들에 대한 공급이 확실히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공공병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민간과 공공병원의 오너십의 차이는 저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와, 그 다음에 민간병원의 공급을 많이 갖고 있는 데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신중하게 개발해서 민간병원 확대를 해야 된다가 외국 논문에서도 제언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제가 사실 지난주에 프랑스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 감사원에서도 공공과 민간, 프랑스는 우리처럼 보험국가지만 공공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민간병원이 이제 점점 우리처럼 힘든 일 하기 싫어하니까 야간 진료를 안 하고 힘든 일은 여전히 공공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은혜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는 하는데, 공공병원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한번 좀 우려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세부 내용에서 들어갔을 때 저는 원칙을, 저도 백투 베이직 굉장히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캐치프레이즈인데, 그게 필요한데 보편적 적용에서 물론 이제 의료급여를 별도로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몇 개 국가가 없고, 통합하는 거는 저는 다른 문제인데, 아까 의료급여 환자가 많이 쓰는 거는 좀 잘 들여봐야 되는 게,
중증 질환이 확실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가 10%를 쓴다는 거에 일정 부분 과다 의료 이용은 일부 저희가 이제 그 연구한 게 공개 보고서는 안 된 걸로 아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케이스 믹스 그 환자 중증도를 보증하면 사실 과다 의료하는 거는 굉장히 일부층이어서 저는 합치는 거에 전 동의해요. 왜냐하면 의료급여가 스티그마 역할도 하지만 이게 마치 의료급여 환자들이 모두 도덕적 해를 굉장히 장착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은 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나라든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나라는 없어요. 사실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먹튀들이 많은 거는 저는 관리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도 적용해야 된다는 논리보다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치 별도 적용하는 걸로 논리를 잇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꼭지 포괄 서비스 좌장님 제가 혹시 길면 끊어주세요. 포괄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저는 그 이은혜 교수님과 다른 얘기라기보다는 핵심은 결국은 공급인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병원과 의원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인 게 외국은 철저히 병원은 병상 위주로 움직이지 외래를 거의 보지 않아요. 특이한 경우 말고. 그리고 의원이 철저히 외래를 봐서 외국에는 의료기관 종별이라는 단어가 클리니컬 하스피탈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대학병원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급 체계 개선에 있어서 이제 언급이 안 돼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의견은 외래는 철저히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가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병원은 병상 위주로 입원 환자 위주로 가는 게 건전한 공급 체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것 때문에 병증 환자가 상급종합 몰리는 문제도 다 연결되는 문제여서 여기 이분화되는 게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 세 번째 최소 수준의 서비스에 있어서 아까 김준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공단이 공사보험으로 TF를 갖고 있어서 그때 이제 잠시 제가 외국 일본 거 갔을 때 그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보험 급여가 충분하기 때문에 혼합진료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실손보험 상품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비급여 진료 금지는 필요한데 보장성을 저는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비급여 진료 금지 전에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급여 확대를 충분히 한 다음에 비급여 진료가 혼합진료 금지가 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희 공단 심평원보다 더 이제 저희랑 많이 엮여져 있는 재정의 공정과 운영의 효율성에 있어서 저는 그 아까 저는 원고를 먼저 봤는데 오늘 PPT 전에 그 전반적인 건 다 동의해 공정한 부가 그 다음에 단일 소득 중심으로 하는 거에는 하고 피부양자 문제도 이제 다 문제의식을 똑같이 이제 갖고 있는데 하나 소득 재분배는 저는 조금 이거는 이견이 있는 게 그 조세 방식보다 소득 재분배가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민간보험이 아닌 국가의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담은 소득으로 하고 이용은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저희는 일의 목적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중요하게 발표는 안 하셨지만 보험료 상한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다른 나라에 보면 보험료 상한의 기준을 두는 데가 한 반 이상이 되고 조금 한 3분의 1보다도 많은 국가가 그냥 아예 상관없이 정률제로 쭉 가는 국가가 있는데 그거는 저도 이제 의료보장론 강의도 하지만 OECD에서도 최근에 바지팀과 관련된 문헌을 제가 프랑스 가서 먼저 보게 됐는데 곧 출간될 텐데 어느 나라든 맞는 제도는 없다. 각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소득재 분배를 어느 정도 강하게 사회보험에 넣을 거냐는 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국민의 현재 세대의 사회적 합의가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 답변하고도 제일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은혜 교수님이 말씀하신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은데 저희 모두 그걸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해결 방안은 아까 심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너무 복잡하게 컴플리케이트하게 엉켜져 있는 문제여서 어디를 먼저 건드리는 게 우리가 가능한지 이걸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이면서 할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재정 지속성 가능성에서 수입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하고 우리가 어디에 더 소득을 부과할 수 있을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료의 부과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들고 사회보험을 하고 있는 어떤 나라도 이제 조세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다 돼갑니다. 조세 부담을 저는 보험료 개선과 별개로 조세 부담은 고령 인구에 맞춰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출에 있어서는 교수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연구자다 보니까 다른 나라 어떤 조세 나라든 어느 나라든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때 두 가지의 원칙으로 수렴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환자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와 인터그레이티드 케어, 환자 중심하고 이제 그 통합된 환자가 잘 진료할 수 있는 통합된 케어인데 그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숙제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상급종합이랑 의원이랑 어떻게 인터그레이티드 되냐는 것도 미국에서 시험하고 있는 ACO도 결국은 상급종합에서 아끼는 거하고 의원에서 각각 아끼는 거에 총 효율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낭비가 많은 거예요. 이게 같이 머리를 맞대서 환자를 낫게 해야지 상급종합 따로 의원 따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케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고 마지막은 아까 그 가감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방향은 코스트뿐만 아니라 퀄리티를 방향한 가치 지불. 아까 이은혜 교수님이 예를 드신 감염이나 낙상은 미국은 과격하게 그거는 병원 잘못이어서 지불을 안 해주겠다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쓴 걸 다 줬지만 그런 그 퀄리티를 반영한 왜냐하면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아까 질의에서 가장 그러면 재정 누수 요인이 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이미 이은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병상과 장비의 공급 체계를 규제 계획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혜 교수님 말씀이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다소 의견을 달리하시는 부분도 있는 걸로 이렇게 느끼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는 이제 사실 이게 뭐 해묵은 논쟁인데 우리나라 이 설립 주체가 공공인 병원만 공공을 하냐 다른 일반 민간 병원들도 당연히 공적 건강보험 제도에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을 분류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은혜 교수님은 말씀 주신 것 같고 또 김전혜 실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나 연구 결과를 봐도 그래도 이 민간과 공공은 어느 정도는 그 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또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장 문제가 사실 좀 이념적인 문제랑 연결되어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보편적인 보장 그 어떤 인권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 병원이 입원 진료로 위주로 가야 된다 너무 외래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냥 비급여를 계속 이제 우리가 지적하게 되는 문제 이제 같이 생각하게 되면 결국 이제 비급여를 줄여나가려는 노력 그리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공급자들이 서로 연계해서 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관련된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윤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연구실 근거 기반 연구자님께 토론 부탁드릴 텐데 추가로 이제 그 사진에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우리나라가 그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경증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너무 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많이 쓰고 있는 아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전반적으로 중증 환자 위주로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그 건강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우리 경증 환자 그 부분, 그다음에 중증 환자를 위주로 보장성 강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포함해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온 최인정입니다. 오늘 발제 내용 너무 포괄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잘 해주셔서 최근에 읽은 어떤 그 책보다도 한 A부터 Z까지 한번 이렇게 학습해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의료 이용 부분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이제 수가 정치, 의료의 질이나 평가 같은 심사평가원이어서 관련된 그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제가 이제 우선순위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포괄적 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관련된 과다 이용이나 그럼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을 주셨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다 이용 부분은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나 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쪽이라는 것은 말씀 주셨듯 외래 이용률이 증가하고 병상, 입원 일수가 증가하고 또한 사용량들이 누적됨으로 인한 그러한 증가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문제는 앞서도 말씀 주신 대로 병상이나 장비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 또한 같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어떤 의료, 어떤 진료를 하는지 저희가 이제 조금 언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케이스 믹스 그 안에서 어떤 의료 기술을 사용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의료 기술이 혁신의료나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존 수가보다는 무척 비싼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한 케이스 믹스에 어떤 고가로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재정 부담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제네릭이나 그 일반 약보다는 고가 약을 처방함으로써 일어나는 약제들의 현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은 공급자나 환자 그리고 보험자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듯 코스트는 프라이스랑 그 볼륨 사용량과 그 가격과 그 퀀티티라고 말씀 주셨듯 가격 부분에 있어서 지불 제도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현재 다 모두가 공감하시고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모든 분이 말씀하시는 헤이블 수가제의 이제 한계 더 이상 이제 이걸로 우리가 이제 비용 부담을 부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이제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방향이 어느 정도 분제도와 모델이나 아니면 BRG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확대 그리고 신고발의 확대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 될 그 어떤 지향점이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고 그 많은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것들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 주신 방향성은 이제 무척 공감을 하지만 가야 될 방향의 프로세스나 절차나 서로 간의 그런 어떤 의견 조율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기관 입장이기 때문에 머트머리가 나가는 데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향점은 맞으나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저희가 가는 방향에 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는 질 평가와 같이 수가 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의료 기술들이 말씀드렸듯 케이스 믹스의 국가를 선호하고 혁신의료나 관련된 기술들이 무척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의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여기서 또 발생하는 게 비급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급여권에 들여오고 그것들을 사용량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점차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급여 기준, 급여 진입 기준의 틀에서는 이제 안전성, 유효성의 측면을 보는 아웃컴이 너무나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와 관련된 AI 기술이나 DTX 같은 그런 기술들은 저희가 현재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는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환자가 보고하는 결과의 만족도, 이런 새로운 측면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고 그것들로 결과물을 받고 만족도를 측정해서 저희가 급여 기준을 정해야 되는 그런 데까지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해서 이전에 그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면서 보장성 강화가 중증 질환 위주로 이제 필수급여가 급여가 됐고, 또 한 번은 이제 비급여가 급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급여가 현재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전에는 모든 급여 결정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비급여라는 부분이 애매하게 작용을 했고,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한 게 선별급여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선별급여는 일단 급여권을 가져와서 비급여의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는 비용 효과적인 측면이나 잠재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권에 들여오되 환자 본인 부담을 좀 많이 해서 일단은 관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정말로 이 기술이 좋다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장 안에 잘 안착시키자,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한 10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그 저희 관련된 이제 정책가들은 이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고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의 방향을 지금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잘 안착이 돼서 비급여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영리병원이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는 한데, 저는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 그리고 비용 효과적인 것들을 잘 이용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증 환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경증 비용이 많은 부분은 저희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조금 특성, 좀 아프면 이제 병원이 접근성이 아까 많다는 것이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의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조금 의료의 질이나 이런 게 담보된 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안 되지는 않으니 좀 이제 상급병을 이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혁 교수님 주신 말씀 중에는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미덕이 필요한데 그것들 마음속에 소비자, 환자들이 이용할 때는 내가 그거를 절제 미덕을 해야 될까라는 게 의식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이런 의식을 좀 키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 병원을 선택할 때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증이라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만성질환 관리제라든지 의료 회송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의료급 관리해야 될 관리원급 자체가 의료질도 좋고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이다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진료를 갔을 때 그 처방 자체가 처방이 되든지 이런 게 잘 관리된다면
우리 병증 질환으로 인한 부분은 잘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의 문제 의식을 갖고 저는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법의 프로세스 개념에서 좀 더 잘 갈 수 있는 어떤 묘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평가원의 최윤정 소장님께서 사실 이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의료 질 향상을, 공급자 의료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 그런 관점에서 이 신성원 입구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 그다음에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의견 조율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공급자들이 사실 이제 민간 공급자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경산을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제도권으로 이제 사실 비교료 서비스를 이제 급여화하는 그런 단계나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게 환경이 변하면서 조금씩 그 부분들을 이제 수정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 주셨고, 마지막으로 또 병증 질환 관리와 관련해서도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잘 우리가 좀 활용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긍정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관리돼서 순조롭게 우리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다 보면 항상 집중포화 전부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우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의 안정수 사무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우에서 한두 분 질문해 주시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종합해서 발제자님께 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매일매일 집중 포화를 갖고 있는 복지부의 보건정책과 안정수 사무관입니다. 먼저 이제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주셨는데 사실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이 논쟁 거리여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제 기본에 조금 더 충실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인사 말씀에서도 얘기해 주셨고 이제 발제에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이 현재 이제 구조 자체가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모두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지출 구조 또는 이제 수입 구조를 조금 개선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충분히 문제의식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초죠 이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발표를 하였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려고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주신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 주셨듯이 문제 의식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또 이제 가입자, 등록자 모두 다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시야와 고려 요소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적 협의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 이제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다들 알고 계십니다. 행위별 수가제가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찬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선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가 조금 크게
이제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가입자나 공급자의 저항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러한 통제가 지금은 통제 없이 이제 자유롭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제 행위를 했음에 따라서 바로 이제 다 수가를 지불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통제가 결국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가입자 또는 공급자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이 지불제도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많은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점을 모두 다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쟁점 중에 하나였던 국고부담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복지부 담당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고부담이 당연히 필요하고 해외 사례를 보면 의무 지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꼭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사실 나라 재정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조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도 이제 그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그 우리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이렇게 3자로 구성이 되어 있듯이 이 3자 모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공급자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보험자 입장, 보험자 또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싶은 방향을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공급자의 반대라든지 이런 이제 공급자 측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좀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대승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토론회를 열어서 이런 이제 그 공론의 장을 열어주신 이제 우리 이종성 의원님과 의원실에 매우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계기로 이제 많은 의견을 듣고 저희도 이제 반영을 하고 또 공급자 가입자도 이러한 의견이 있다 또는 우리가 필수 불가피하게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제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서도 사실 뭐 하나하나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 지불제도 개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부분, 찬반 이렇게 또 토론을 하다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서로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매일매일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3자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공급자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혹시 뭐 질문이나 그런 아니면 네. 우리 발제해 주신 교수님 또 토론해 주신 5분의 토론자들 정말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이은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영희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완벽한 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공공재는 굉장히 학에서부터 공공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의지주의가 프리라이더인가 여러 가지 이 부분들 때문에 공공재의 어떤 공공정책이 정말 완벽하게 지기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보는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취약한 부분들을 또 보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또 여타 외국의 어떤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취합을 하고 우리나라 현재 상황,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 그런 거에 맞는 어떤 제도들을 우리가 정말 종합적으로 다시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아까 이준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이 의료 소비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이용 빈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OECD보다 현격하게 이제 높은 상황에서 또 아까 그 보험료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낮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공공 차원에서 그걸 제도적으로 막고 하기 위한 그런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국민들의 의식 수준들도 좀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조금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어서 정리되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2차, 3차 토론회를 거쳐가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종합된 의견들이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오늘 저는 확인했고요.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은혜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하시느라 오시고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그 토론해 주신 분들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은 훨씬 어렵고 복잡하거든. 근데 너는 왜 원칙만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25년 동안 통합 이후로 25년 동안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데리에이션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K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무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안정사무관님께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용자와 공급자는 제도에 순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적응력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는 것이고요. 제도가 이상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편법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이 브라이트하기 때문에 그 구멍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제도를 만들고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건강보험의 3자 중에 보험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권정신 이야기를 보험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강보험을 넣으면서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이었는데요. 이걸 사회적 합의로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자는 선한 청직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스튜어드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회적 합의라든지 번정식 뒤에 숨어서 있는 거는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번정식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가입자와 보험자와 공급자가 있지만 사실 건정심에서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의결은 공급자와 보험자만 하는 것입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에서 가입자는 이용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매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이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정심에 가입자를 넣어놓고 의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것 중에 소득 기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소득 기반의 보험료 부과는 근로소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다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에도 물려야 됩니다. 모든 소득에 다 물려야지 그나마 이 공정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일정률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구간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 신고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은 구간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너무나 이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정액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액 부과 자체도 공정한 방법입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윤 대통령께서 빈틈없는 재정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험장의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공단 직원은 최근 10년 동안 12만 명에서 16만 명이 증가했고요. 신평원 직원은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가 10년 동안 인원을 2배를 늘립니까? 10년 동안 인원을 3분의 1씩이나 늘리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험자가 좀 더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설립병원과 민간설립병원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영리를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둘 다 비헤이비어가 동일하고요. 공공설립병원이 힘든 일을 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여러 지방공사 의료원이라든지 그런 공공설립병원이 대부분 도시에 있지 시골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이 시골로 가지 않는다고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고 비난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설립병원과 민간설립병원이 비헤이비어가 동일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20년 넘게 25년 동안 이 공공설립병원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되고 관리를 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공급 체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25년 동안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비급여 금지하는 거 좋은데 그거 하기 전에 급여를 먼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처럼 이용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여를 확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 지난 정권에서 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인데 그것 때문에 많은 이 의료 분야가 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레스트 이미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문재인 케어 때문에 브레스트 이미징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문을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할 말 많지만은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용 관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거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반드시 이용 관리, 특별히 병상수 감축 이런 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테그레이티드 케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연수를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미국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미국식의 인테그레이티드 케어는 상하를 인테그레이티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의료보장국가이고 사회보험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보험제는 수평적으로 인테그레이티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벤치마킹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아까 발제 때 미처 말씀하시지 못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토론자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주장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딱 11시 50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최하신 데서 저한테 안내해 주신 그런 시간에 거의 다 근접해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그 다양한 시각들을 우리가 뭐 종합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같이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도 같이 참여하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발제자님과 토론자님의 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쿠키뉴스와 이종성 의원님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